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국계법에서 국토계획법입니다.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래 부릅니다. 명칭이 좀 길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부릅니다. 어떻게 또 부르기도 하냐면 국토계획법 이래 불러요. 줄여가지고 더 줄이면 국계법 이래 합니다.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좀 더 많이 맞췄다고 했습니까? 계획이죠, 계획. 시험이 계획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한 9문제, 8문제에서 9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계획이란 말이 매일 올 겁니다. 매일 나올 건데, 오늘 이제 계획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을 제가 별도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은 규제법이거든요. 규제법인데,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6개의 법률 중에서 아마 범위가 제일 넓은 게 아마 우리 부동산 공법이 아닌가. 책 두께도 제일 두껍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한 3, 40페이지는 두껍거든요. 나름대로 줄인다고 했지만은 기본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여러분들 6개 이제 기본서를 보셨겠지만은 공법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시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음 중 부동산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 대한 설명이다.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시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단 한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는 나올까요? 다음 중 국토계획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주택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또는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요. 요 차트에 있는 목차 있죠. 요 목차로 출제를 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총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면 103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반제,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출제를 한다? 요 차트에 있는 테마로 출제합니다. 테마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듣고 있는데 왜 자꾸 잘 들으라고 하나. 뭐냐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이 눈앞에서 0.1초 안에 팍 지나가야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귤 지나갔죠? 사과 지나갔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주어지고자 하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테마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뭘 듣냐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업을 듣는 목적이 암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업은 그것 때문에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험생들이 뭐를 좋아하냐면요. 뭘 암기할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말 만들어서 말장난치 가지고 막 줄여주잖아. 그럼 수험생들이 막 열광을 해. 알거라. 그 진짜 얄팍한 거. 그게 아니라고. 수업을 듣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테마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디가 시험에서 중점이 되는지 그걸 잡아내는 게 시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야, 그걸 왜 물어보는 네가? 아니, 자격증을 따가지고 뭘 하실 거냐고. 그죠? 이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려고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장롱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영원히 들어갑니까? 결국은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내 써야죠.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순간에 부동산에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이런 용어나 이런 말들이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내지는 내 몸에 체득화되는 연습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 범위의 우리가 세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기도 그렇고 하는 등등이 이제 내 몸에 체득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실력군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려고 지금 모두에 이런 거 말을 까냐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시험에는 목차가 안 나오거든요.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아침에 오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오시면 이게 실천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왔을 때 그죠? 요거만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구나.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구나. 지금까지 이걸 했구나. 여기서는 0.1초, 1초. 여기서는, 뭐 배웠다. 여기서 뭐 배운 것 같네. 여기 뭐 배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복습할 때도요, 해놓고 탁 넘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기면 돼요. 계속 넘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머리가 희한해가지고요. 그죠? 나중에 위치를 다 찾아갑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그리고 식교련 연습이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반팔 입을 때도 그죠?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공법 수업을 들었는지 공시법 수업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맨날 헷갈린다.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왜 발생하냐면 이제 그게 목차에 대한 정리라든지 전체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연습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입니다. 습관이니까 그런 연습들 하시고 영상 듣는 분들도 그죠?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로 클릭해서 수업을 듣지 마시고 딱 5분만 투자해가지고 전주에 여기까지 배웠네. 오늘은 이 정도 수업을 하겠네. 여기는 어디가 키워드였는데 오늘은 뭐 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뭘 해요? 스트레칭을 좀 하죠. 간단하게. 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거 다릅니다. 부상이 다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내용이 뭔지 오늘 뭘 할지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딱 1분입니다, 1분. 1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한번 보는 거는 머리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영향하는 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국계법의 전체 목차를 한번 봐드릴게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 자, 먼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6개인데, 좀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수업을 했는데, 첫 시간 수업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공법, 이 정도였는데, 1시간 수업을 들으니까, 6개의 법률이 왜 그렇게 6개의 법률로 만들어져 있고, 왜 거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영향하는 법률이 맨 앞에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감은 잡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국계법은요, 참고로 수업 일수가 한 4주 반 정도, 길면 한 5주 정도까지, 제가 그랬죠. 시험으로는 30%, 그죠? 1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양으로 따지면, 내지는 내용으로 따지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토계획법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배우려고 하는 법률의 명칭이 뭐예요? 국토를, 그렇죠? 뭐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자꾸 세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천해야 돼. 그죠? 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법률입니다. 자꾸 마음속으로,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을 위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글자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은 뭘 대상으로 했다? 그죠?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도시만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던 법이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더랬어요. 실제로.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은 도시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고로 비도시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졌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요 국토계획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2002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2002년. 그죠? 그러니까 오래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습니다. 2002년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죠. 대한민국하고 막 박수를 할 때 빨간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럴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마자 계획을 세우죠. 앞에 생각해보니 뭐가 생각됐습니까? 성계획이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마자 이용을 하죠. 국토는 옛날부터 이용이 됐다 안 됐다? 이용이 됐어요. 옛날부터. 언제부터 이용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고조선부터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용을 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이 잘 된 나라가 있거든요. 자, 대륙으로 따지면 자,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중에서 어디가 도시계획이 잘 돼 있을까요? 그죠?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놀러 가시면 유럽은 이태리나 그죠? 아니면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가 500년 전에 그죠? 특히 이태리 가보면 1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광장, 교회들이 지금도 그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광장 중심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 뭐가 있고, 안 가봤나? 광장 옆에 뭐가 있고,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 뭐가 있고, 시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거지가 나오죠.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 비슷한 형태를 띠지 않던가요?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1000년 된, 500년 된 마을이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붕의 색깔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고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그죠? 우리처럼 아파트 일면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물들이, 그죠? 유사한 형태, 유사한 색깔을 띠면서 굉장히 도시가 아니고 시골도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됐겠습니까? 아니면 규제 아래서 들어왔겠습니까? 규제 아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 책 안에 다 있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는 도시계획을 수입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계획 아래서 마자 이용을 하자. 그래서 성계획이 있고 후 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규제가 테마로 형성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계획법은요, 계획규제라는 한 테마하고 이용규제라고 하는 한 테마, 이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퀴 크기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어떤 게 바퀴 크기가 커요? 계획이라고 하는 바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계획부터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책장 안 넘겨도 된다. 자, 맨 앞에 나오잖아. 목차에 나오잖아. 목차 그대로 보면 돼요. 목차에 챕터 1, 2, 3, 4 나오죠. 이걸 지금 설명할 거야, 내가 지금.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요걸 내가 할 거라니까. 요거. 이걸 설명을 할 거라고, 지금. 요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들어봐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배울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떤 글자가 여러분들 눈에 띄냐면, 자, 광역이란 말입니다. 이 광역이란 말을 아셔야 되거든요. 광역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광역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그죠?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이런 등등이 생겨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공부에서는 그런 개념과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광역이란 말은요, 우리 한자적 의미에서는 넓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부에서는 넓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에서 광역이란 말은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죠? 뭘 말하냐면, 2 이상의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의 장기적인
발전 모멘텀,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그죠? 그러면 야를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떤 글자가 특히나 눈에 띕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죠? 개념을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개 이상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까? 장기란 말이 눈에 띕니까? 방향이란 말이 눈에 띕니까? 네? 오, 야,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하네. 지금 그게 보입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야가 포인트입니다, 야가.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왜 이제 필요했냐면요. 옛날에는 도시와 도시가 단절이 돼 있었거든요. 단절이 돼 있는데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어떤 지역을 가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벗어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했구나라는 걸 눈을 감고도 알 수가 있어요. 뭐로? 냄새로 알아요. 냄새로. 그죠? 시골로 진입하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런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을 했구나. 그리고 눈으로 봐도 우리가 한 도시에서 빌딩들이 막 높게 서 있다가 외곽으로 나가면 빌딩 높이가 뭡니까? 낮아지다가 그리고 논밭이 쫙 펼쳐지다가 어떤 새로운 도시로 진입하면 또 다시 빌딩 높이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형태를 띱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 뭐를 봐야지 알 수 있냐면요. 그죠? 경계성 내지는 여기서부터는 행정구역 표시판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도시로 뭐 됐다? 연계가 되어 있다. 뭐의 발달이냐면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동의 발달.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동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그죠? 버스를 타든 또는 지하철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이동이 좀 더 활발화되죠. 더 활발화되는 게 뭐냐면 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생겨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 범위를 그렇게 설정하면서 발전을 하고 개발하지는 않더란 이야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라든지 평촌, 중동, 삼본, 그 다음에 일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삶의 터전이 일산에 거주한다 그러면 고양시의 삶의 터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출퇴근 어디로 하고? 서울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잠은 어디 자고? 일산에 자고, 애들은 어디에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 초중고는 고양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은 서울에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산에 살면서 서울에 가가지고 하숙을 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독립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지 멀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등등으로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더라. 그러면 그 두 개의 도시를 연동해서 발전시킬 방안들이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요. 도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인데 요즘은 군자를 넣어요. 도시군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군계획은요. 어디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냐면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요?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관할의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추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 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은요. 어디에서 이라니까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발전 방향이라고요? 관할의 발전 방향이에요. 관할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 기본계획이고 강원도 평창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평창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써놨는데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지금 눈에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그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차이점도 눈에 보이죠. 그죠? 어떤 점이 다른 점입니까? 그죠? 광역은 몇 개? 2개 이상이고, 기본은 몇 개?
한계, 관할이죠. 그죠? 이것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면 당연히 뭐야? 그게 서울시 기본계획이죠. 근데 서울지 혼자 장기 발전 방향을 잘 만들어 봐야 발전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인접 시군과 연계점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특히 수도권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한 도시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연계 문제를 찾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뭐만 설정하냐면 방향만 설정하죠. 그죠? 근데 방향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화시키는 계획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부터 뭐를 받냐면 지침을 받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계획이 있고, 그 구체적 계획을 어디에서 만드냐면 관할에서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데, 그 관할 지역 안에서 만드는 구체적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도시군 계획은 추상적인 기본계획과 구체화되어 있는 무슨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글자 한번 볼게요. 자, 뭐뭐의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뭐뭐의 기본, 뭐뭐의 관리라죠. 자,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리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구체적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뭐뭐의 기본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무슨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니까 내용이 그죠? 광역이나 기본 계획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 계획은 방향만 잡기 때문에 내용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여기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방향만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그죠? 너 이렇게 라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권리 의무의 침해가 없습니다. 권리 의무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여러분들은 침해된 광역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침해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침해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해주세요라고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광역과 기본계획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요? 구체적 계획이죠. 고로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관리계획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침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 그러면 내 권리 침해, 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고로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고로 구체적 내용이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총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8가지 내용의 구체적 내용이 표시될 거고 8개가 이제 시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8개가 이제 정리가 돼요. 그 8개를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계획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죠? 뭐로 규제를 하고 있다?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국토 공간이 계획으로 규제되는 거예요. 국토 공간이 계획으로 규제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독도조차도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독도, 경상북도 관할, 울릉군 관할, 독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할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대한민국 전체가 계획의 틀 속에 있고요. 그 하나만, 관할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발판을 광역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규제가 나와줘야 돼요? 이용 규제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용 행위에 대해서 규제도 해야 됩니다.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할까요? 똑같아요.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때 규제할 건데 라고 하니까 국토 공간 안에서 1년의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와 같은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하게 놔뒀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할 때란 이야기죠. 그래서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요, 테마가 크게 2개의 테마가 있어요. 무슨 테마 한 개? 계획 규제 한 개하고 무슨 규제? 이용 규제 한 개. 그래서 계획 규제로서 2개 이상의 시군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뭐가 있고, 광역이 있고, 1개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뭐가 있더라? 기본이 있더라. 근데 방향만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니까 그걸 구체화시키는 무슨 계획이 있더라? 관리 계획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계획으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용 규제로서 국토 공간에 대한 일반적 이용 규제로서 뭐가 있냐면 국토 공간 안에서 1년에 뭘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마다 규제를 하자. 그죠? 이라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국계법 목차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목차를 한번 봐봐. 목차를 보면 우리가 어떤 목차를 잡을 때 내지는 개념을 잡을 때, 자, 제목 한번 들어봐요.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게 맞아요. 좁은 데서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차를 잡든지 내지는 개념을 잡아 나갈 때 좁은 데서 넓혀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넓은 데서 좁혀오는 게 맞아요. 그죠? 추상화되어 있는 데서 구체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구체적인 데서 추상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추상화되어 있는 데서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는 뭐냐면 처음에는 범위를 이렇게 기본수로 넓게 잡아놔놓고 그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개념 위주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걸 궁금한 게 아니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걸 궁금할 필요 한 개도 없어. 전체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시험용 문제로 문제를 좁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튼튼하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목차도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목차도. 봐봐요. 어디에서? 2개에서 몇 개로? 1개. 안에서도 추상적인 데서 뭐로? 구체적인 거로. 목차도 그래 돼 있잖아.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차조차도. 2개에서 몇 개로? 1개로. 1개 안에서도 추상적인 데서 구체적인 거로. 요 안으로 들어와도요. 점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목차가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요, 어디에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으로 했거든요. 이 관할이란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공법에서. 그래서 관할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개념일 수는 있는데 요걸 오늘 전체 정리를 좀 하고 이 관할을 알면 공법 전체 범위를 상당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당연하네 이렇게. 근데 이제 당연하네가 암기로 되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당연한가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게끔 한번 관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첫날 첫 시간에 꼭 수업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될 게 관할이란 말입니다. 관할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기본 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더라? 관할의 발전 방향. 광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이죠. 관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관할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법에 있는 논리 체계를 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관할이 뭐예요?
관할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뭐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정답을 들으려고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정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틀리면 뭐 핀잔을 주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이유는 뭘 했냐면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야기지. 생각을. 그럼 관할이란 말이 많이 썼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관할이 뭐지? 라고 퀘션 마크가 생기거든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동일하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러고, 그때는 관심의 영역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죠? 자, 관할은 뭐냐면요. 많이 쓰는 말이죠. 관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할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있든지 판사로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야. 근데 그쪽으로 가면 내한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고소장 내지는 아니면 민사소장을 어디에 접수시켰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접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걔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 관할이 아닌데 이랍니다. 서류 접수 안 시켜줍니다. 이게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즉, 내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은 권한이 미치는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우리가 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관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관할이란 말이 우리가 신문 내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는 기사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관할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요.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어떤 관할이냐면 중앙관할하고 지방관할이 있습니다. 중앙하고 지방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관할이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중앙하고 지방. 중앙관할은 당연히 국가가 되겠죠. 그죠? 그 지방관할을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체. 지방자치단체. 줄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자체. 이렇게 부릅니다.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장. 이렇게 부르죠. 줄여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지방자치단체라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려고 하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려고 하면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발장 끼고 그냥 들으면 돼요. 발장 끼고. 지자체라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치권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지자체라 부릅니다. 뭘 있어야 된다고요? 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자치권. 자치권이 있으면 지자체입니다. 자치권이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밑에 있는 지자체. 그죠. 어떤 사람은 읍면동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읍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군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래, 그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인지, 그죠? 아니면, 시군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자치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권은요, 뭐를 자치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지 마세요. 자치권은요, 자치적으로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치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법권은요,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행정권이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뭐 이걸 갖다 뭐 여러분들 시험용 이거 가지고 시험 치진 않으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이런 게 있을 때 멀리 있다고 얘기한다? 자치권이 있다고.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거야? 국민. 누구 거야?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이게 누구 거냐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권.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치권. 그러니까 봐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은 어디에서는 행사 못 한다? 부산에서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래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죠? 이거 누가 행사해야 돼?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빠 안 바빠? 바빠. 엄청 바빠요. 학원에도 와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커피도 마셔야지. 할 일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권한을 만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민주주의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위임입니다. 위임. 그죠?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누구한테? 행정권은 누구한테 위임해버리고 장한테. 입법권은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의회한테. 의회. 지자체 의회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입법권을 위임하고 행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면 장한테 위임을 한다니까요. 근데 위임을 갖다가 천년만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기간 제한을 둔다니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기간을 몇 년을 줘요? 4년을 주면서 위임했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다시 뺏어와, 안 뺏어와? 가져오죠. 가져와가지고 재위임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일을 못하면 매삐고 재위임을 안 하죠. 잘라버리죠. 그게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일을 잘했다. 그러면 다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도 마찬가지고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의 자치권은 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주권은 행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해요? 대통령한테 위임하죠. 입법권은 누구한테 위임하고 국회한테 위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삼권이 분립이 되고 서로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맞추면서 가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민주주의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위임을 했다가 다시 뺏어와, 안 뺏어와? 뺏어오죠. 그래서 국회한테는 몇 년간 위임하냐면 4년을 위임하고요. 대통령한테는 몇 년을 위임합니까? 5년을 위임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말단에 있는 지자체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읍면동일 수도 있고 시흥구일 수도 있는데 자, 읍면동을 할게요. 읍면동은 자치단체 다 아니다. 행정조직은 맞아요. 행정조직은 맞는데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치권이 입법권, 읍면동장이 이 자치 입법권, 재정조직,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위임한 적이 없어요. 읍면동장은 우리가 시장을 임명을 하잖아. 시장한테 자치조직권을 주거든요. 그럼 시장이 읍면동장을 임명을 한다고. 그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장한테 가져와.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거 가지고 동마다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방식이지 얘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치단체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자치단체가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제일 말단에 있는 지자체가 이제 누가 되냐면 시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누가 있냐면 시군구가 있습니다. 시군구.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를 무슨 구라고 얘기하면 자치구다. 이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잘 들어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오면요. 지방에도 있는데 수도권에 오면 수원시 권성구. 그죠?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얘들은 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구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책 읽으면서 시군구란 말이 수천 번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항상 어떤 구를 이야기한다? 자치구를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있는 구?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구, 부산의 해운대구, 자치권을 위임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역 구민들한테 자치권을 위임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를 말한다. 그래서 책 읽다 보면 여러분들 시군구란 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항상 무슨 구만을 떠올려야 한다? 자치구만을 떠올려야지. 그죠? 이런 구를 떠올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원시 권성구라든지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이런 구를 우리가 자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를 무슨 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행정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동사무소하고 똑같아요. 지금 뭔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구를 말한다. 행정구를 우리 공법책에 넣을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위에 행정조직이 있죠. 그죠? 시군구 위에 행정조직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시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 여기서 말하는 시하고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하고 위에 있는 시하고는 다르죠. 여기 있는 시를 무슨 시라 불러요? 기초지자체 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신문에서 기초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이게 시군구를 기초지자체 이래 불러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시도를 뭐라 불러요?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래서 시도에서 얘기하는 시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우리가 광역지자체 시가 되고, 요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는 무슨 시? 기초지자체 시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군구이라면 어떤 시는 뺀다? 특광시는 뺍니다. 그리고 시도 이럴 때 시는 어떤 시를 뺀다?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는 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해야지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매번 수업할 때마다 자,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가 빠지는 시도입니다 할 때 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적어놨어. 특별시 광역시라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수업하면 수업 못 해. 그러니까 시도이라고 제가 읽고 말할 겁니다. 그때는 항상 어디를 이야기한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이야기한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요, 뭐를 다 가지고 있냐면, 자치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시는 아까 기초지자체 시를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지자체 시 안에, 요거는 이제 공법에서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대도시란 말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대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 대도시는요, 일반 기초지자체 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대도시가 돼버립니다. 인구 얼마요? 50만 이상.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요, 행정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진 건 아닌데, 대부분이 전부 다 행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특례시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례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우리 공법 책에는 안 나옵니다. 공법 책에는 안 나오는데 특례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기초지자체시를 특례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 지금 특례시가 고양시,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흥이 아니고 그 수원 옆에 뭐지? 어디지? 말고 동탄이 무슨 시에 있죠? 네, 화성시. 화성시도 인구가 이제 거의 100만이 다 돼간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넘었다도 가던가? 그 특례시는요, 인구가 얼마?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시라고 합니다. 특례시. 지방에 가면 어디가 특례시가 있냐면요. 창원입니다. 근데 창원이 100만이 깨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100만이 깨져가지고 인구를 갖다가 좀 더 채워넣기 위해서 막 이래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특례시란 말이, 이거는 여러분 공법 책에서는 안 나올 건데, 여러분 신문 같은 거 읽다고 하다 보면, 아니면 인터넷 기사 보면 특례시란 말이 나올 건데, 그때는 인구가 얼마? 100만 이상. 그 다음에, 대도시는 얼마요? 50만 이상. 그러니까 뭔 아이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아닙니다.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구에 누가 있더라? 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갈 게 뭐가 있냐면요. 특별, 자치, 시도가 있거든요. 요거는 특별자치시도는 광역시에 해당하겠습니까? 기초지자체에 해당하겠습니까? 광역이죠. 당연히 광역이죠. 그죠? 특별자치도는요, 옛날에는 제주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개 더 늘어났어요.
전북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특별자치도라는 게 뭐냐? 별게 아니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따로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시가 하나 있죠. 뭐야?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무슨 지자체더라? 광역지자체입니다. 근데 광역지자체는 다 뭘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구를 가지라고 했죠? 자치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종은 자치구가 없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세종에 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치구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뭐더라? 세종. 세종.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건축 허가권자가 여러분 시군구거든요. 다시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군구. 누구라고요? 시군구. 그죠? 자, 질문. 그럼 세종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죠? 세종은 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한테 가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시도란 말이 나오면 누가 하는 권한도 가진다? 시군구에서 하는 권한도 가지고 시도가 하는 권한도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책 읽을 때 특별자치시도는 안 읽을 겁니다.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특별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공부를 할 때 특별자치시도가 나오면 그냥 무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도? 그죠? 지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가보셨죠? 그죠? 제주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죠? 여기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죠? 한라산이 있고 여기가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시입니다. 여기가 서귀포시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기초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아니다? 기초지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선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옛날인데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요 시를요 자치권이 있다 없다? 자치권이 없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수원시 권성구,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시를 뭐라 부른다? 행정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한만 가지고 있다? 자치권이 없어요. 행정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위임받았어. 누구한테?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정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법조문에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냐면 시군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주에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한테 가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하게 되냐면 시군구에서 합니다. 안전진단도 재건축에서 시군구한테 가서 안전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면 세종에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고? 세종특별자치시죠. 제주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 읽다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양을 줄일 거니까 법조문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시, 군, 구, 특별, 자치, 시, 도지사가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누구 생략? 응? 생략이야. 응? 안 읽어. 당연히 야가 하는 권한에 세종은 없잖아. 당연히 포함돼. 제주도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책 읽다 보면 시도지사 역시 특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원래 누구예요? 원래 광역지자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시도가 나오면 책을 안 읽습니다. 줄도 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해야지 특광시군, 시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시도에다가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굉장히 책 읽기도 부드럽지 않고요. 정리하기도 부드럽지 않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특별시 시도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데 가보면 특별자치시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때로는 도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입법이 불비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한단한 시에 특별자치시도가 만들어지면서 한단한 시에 이걸 개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읽을 때 아예 무시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행정조직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 그렇죠. 이제 시도 위에는 누가 있더라? 중앙관서가 있다. 중앙관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중앙관서는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가 항상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 책 읽다 보면 나오는 게 90%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가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가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국계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채권 파트에 가면요, 간혹 가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행자부라고 그러죠. 행자부 장관. 그 다음에 기재부,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나오는데 공부에서는 대부분이 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이 대부분 나온다. 그래서 요 위계질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계질서가, 자, 정리할게요. 시군구에 누가 있다고요? 그 위에 누가 있고요? 이게 행정의 위기질서거든요. 위기질서인데, 이 위기질서가 90도로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저 상하 간의 상명하복 관계 위기질서가 딱 그대로 90도로 해가지고 서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기질서가, 아주 옛날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못 먹고 못 살 때 191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20년, 193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조선시대 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1910년에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신 겁니까? 일제강점기는 19년 이후입니다. 1910년이네. 1909년에 태어나면 일제강점기가 1910년 이후니까, 그죠? 언제 태어나면 조선 후한말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분들은요, 이게 90도의 위계 질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앙집권, 그죠? 왕권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위계 질서가 언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90도로 서 있었냐면요. 언제까지는 90도로 서 있냐면 1970년, 1980년대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설명드리니까 들어봐요. 옛날에는 서울시장하고 그다음에 군수를 서울시장하고 군수까지를 누가 임명을 했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치권이 다시 오고요. 그다음에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권을 행사한 게 언제부터냐면 1993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자치권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그때 지자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지가 오래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93년 이전에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때 사고를 하는 분들은 이게 위기에서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누구하고 야하고는 변론입니다. 변론. 그리고 지금 현재 작금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현재 현실. 1980년대나 70년대 갑니다. 80년대. 야, 니 국장 할래? 서울시장 할래? 이러면 80년대로 갈게요. 70년대, 80년대. 자, 너한테 선택권을 줬어. 야, 니 국장 할래? 서울시장 할래? 그냥 하나 줄게. 친하니까. 한 개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었어. 그럴 수 있어. 친하면 줄 수 있잖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뭘 선택할까요? 국장을 선택한다고. 옛날에는 국장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 실제 이제 이거는 야사에도 나오는데 1970 몇 년인가
지하철을 개통을 해야 되는데 언제더라 광복절 날 지하철을 개통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공기가 좀 늦었대요. 국장이 가가지고 바로 싸대기 때렸는지 조인트를 깠는지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박살내pis답니다. 그래서 공기를 맞췄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국장은 육사 13기, 서울시장은 육사 16기. 그러니까 위기질서가 서 있었다 이 말이야 그때는. 그때는 그래도 돼 안 돼? 돼요. 그리고 그때 되는 시절이었어. 왜냐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야 되고 나름대로 위기질서라는 것들이 좀 서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할게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나온 건 2000년도로 갈게요. 자, 네 서울시장 할래, 국장 할래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할래요? 그렇죠. 다르죠. 위상이 달라요 지금. 왜?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 1000만 표로부터 위임을 받거든요. 그죠? 그리고 파리 목숨이야 정해져 있어. 그죠? 몇 년 동안? 4년 동안 정해져 있어요. 그 댓글 후보가 돼버리거든요. 그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니까 국장을 안 하려 합니다.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죠. 그 서울시장이 때로는 그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하고 한판 떠요, 안 떠요? 떠죠. 당이 다르면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질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기 질서가 90도로 서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게. 당연한 게. 구청장이 서울시한테 맞짱을 떠, 안 떠? 뜬다고. 당이 다르면 뜬다니까요, 이게.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와닿는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건 이제 어느 시대의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후진국일 때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중진국일 때 태어난 분들도 있잖아요. 선진국일 때 태어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일 때 태어난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그 갈등이 심한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 당연한 거야,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거는.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 중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태어나니까 밥도 못 먹는데, 태어나니까 집에 8명이 누워 있는데. 아니, 태어나니까 집에 8명이 누워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씨. 태어나니까 집에 방이 2개가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태어나니까 집에,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있는 거야. 태어나니까 집에 차가 2대야. 매일 스테이크를 먹어. 그리고 방이 남아. 공방이 따로 있고 그래. 집에 태어나니까 공방이 따로 있고 스테이크를 맨날 먹고 차가 2대고, 그죠? 이런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하냐고. 못 하지. 근데 이해를 못 한다고 욕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렇게 가야 돼요. 태어나니까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맞아. 방이 1개가 8명이 누워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요 개념들이 혼란이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업을 해보면요.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30대부터 60대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걸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그래, 자꾸 물어봐. 묻지 마세요. 이걸 하나의 현상, 정치 현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평 관계는, 이 관계는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다? 무너지면 돼, 안 돼?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성, 그러니까 뭐냐면 지자체의 자율성을 많은 쪽으로 간다.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게 공법 체계 시험 문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관할에서의 뭘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할의 범위는 좀 이따 특정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또 범위를 확대할게요.